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중부지방에 닷새째 집중호우가 이어지는 가운데 태풍 하구핏이 남긴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오늘도 수도권과 영서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2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비가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바람도 점차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33명이 추가돼 누적 환자가 14,456명으로 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해외 유입이 18명, 국내 발생이 15명입니다. 사망자는 1명이 추가돼 누적 사망자는 302명으로 늘었습니다. 이탈리아 정부가 항체 검사를 토대로 자국 내 코로나19 감염자가 공식 집계보다 6배 정도 많은 15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각종 제한 조치가 풀린 프랑스에서는 중증 환자가 다시 늘고 있고 독일 의사노조는 이미 2차 확산이 시작됐다고 진단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론 인터뷰 도중 궁지에 몰리자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사망자 등 관련 통계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주요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항구에서 초대형 폭발이 일어나 사상자 수천 명이 발생했습니다. 정확한 폭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레바논 총리는 항구 창고에 2,750톤의 질산 암모늄이 6년간 보관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5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수도권과 충북, 강원 영서 지역에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오늘까지 최고 500mm의 폭우가 예보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숫자로만 보면 체감이 쉽지가 않죠.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최기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시간 동안 내리는 비의 양, 시간당 강수량은 비 예보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시간당 5mm면 흔히 이슬비, 구슬비라고 하는데 20분 이상 맞으면 옷이 젖는 정도입니다. 시간당 10mm면 바닥에 물이 고이지만 우산 쓰면 바깥 활동에 무리가 없습니다. 시간당 20mm가 내리면 물이 잘 빠지지 않는 곳에는 침수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30mm면 폭우로 표현하는데 비 피해에 주의해야 합니다. 시간당 50mm는 양동이로 물을 퍼붓는 수준이라 우산도 도움이 안 됩니다. 비가 더 내려 80mm를 넘으면 대규모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데 실제로 지난달 시간당 81mm가 쏟아진 부산에서는 지하 차도가 침수돼 3명이 숨졌습니다. 최악의 인명피해를 낸 지난 2011년 무면산 산사태 당시에는 시간당 113mm를 기록했습니다. 최대 200mm가 쏟아진 경기도 가평에서는 토사가 펜션을 덮쳐 일가족 3명이 숨졌고 300mm가 퍼부은 이천에서는 저수지 뚝이 터져 근처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태풍이 오늘 중국 해안으로 상륙을 했거든요. 그 열대 수증기들이 우리나라 쪽으로 장마전 쪽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내일까지 500mm 예보를 낸 거는 장마 태풍의 영향도 상당히 고려하는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500mm가 예보된 만큼 산사태 우려가 있는 위험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중부지방에는 지난 1일부터 나흘 동안 최고 600mm에 육박하는 기록적인 폭우를 퍼부었습니다. 장마 전선에 태풍이 몰고 온 수증기가 공급되면서 비구름이 폭발적으로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정혜윤 기자입니다. 잠기고 무너지고 넘치고 하늘이 뚫린 듯 쏟아지는 장대비에 침수와 산사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이례적으로 길어진 장맛비로 중부지방은 지난 1일부터 나흘 동안 600mm에 육박하는 기록적인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경기 안성에 시간당 102.5mm의 물폭탄이 쏟아지는 등 폭우의 강도도 역대급이었습니다. 중부지방에는 정체 전선이 긴 시간 오르내리면서 남북으로 폭이 좁고 동서로 긴 강한 비구름이 계속 유입되면서 강한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4호 태풍 하구핏의 영향도 겹쳤습니다. 중국에 상륙한 태풍이 몰고 온 수증기가 우리나라로 유입되며 비구름이 폭발적으로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태풍이 소멸하며 만들어지는 강한 저기압이 우리나라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으로부터 그 수증기가 공급돼서 상당히 많은 비가 내렸는데 본격적으로 열대성 저기압으로 변해서 그게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이동을 해옵니다. 서울하고 황해도 사이 정도로 통과할 것으로 현재는 보이는데 기상청은 밤사이 중부지방에 최고 500mm의 비가 더 내리고 이후에는 전국에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북한 곳곳에도 장마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급기야 우리의 기상청에 해당하는 북한의 기상수문국은 대동강과 청천강, 예성강 유역에 홍수 경보를 발령하는 등 기상 상황을 연일 보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까지 피해 상황은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주환 기자입니다. 북한도 폭우특보를 발령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서해안 일부 지역에 초당 10m 이상의 강한 바람과 함께 개성시와 강원도 내륙 일부 지역에 특급 경보가 내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평안 남북도의 일부 지역 개성시에서 150 내지 250mm, 국부적으로는 300mm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특히 평양을 가로지르는 대동강에 홍수경보가 발령되면서 평양시 일대 저지대와 농경지 등에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큰 물과 폭우 피해, 이걸 철저히 막는 것은 인민들의 생명과 나라의 재부를 지켜내고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밖에 평안북도를 지나 서해로 흐르는 청천강과 개성공단을 지나 한강하구로 이어지는 예성강에도 홍수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북한 당국은 그러나 연일 기상 소식을 발빠르게 전하고 있지만 아직 수해 여부와 이재민 현황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지역에 폭우가 예보되면서 우리 전방 지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북한이 임진강 상류 황강댐 수문을 개방하면 경기도 연천의 군남댐과 필승교 수위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미 4m를 넘긴 필승교 수위도 계속 상승해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하는 재난 문자 메시지도 발송됐습니다. 앞서 통일부는 북한이 지난달 말부터 3일까지 황강댐 수문을 무단 방류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남북은 지난 2009년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로 우리 국민 6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황강댐 방류 시 사전 통보하기로 합의했지만 2013년 이후 최근까지 단 한 차례도 통보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김주환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하루 33명 발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15명, 해외 유입 18명 등 33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해 누적 확진자는 14,456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발생 환자 15명은 서울 5명, 경기 2명, 인천 1명 등 수도권에서 8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충북 6명, 경남 1명의 환자가 확인됐습니다. 충북 환자 6명은 지난달 31일 청주에서 열린 이슬람 종교 행사에 참석한 우즈베키스탄인 6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 것과 연관된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유입 환자는 18명으로 6명은 검역 단계에서 12명은 격리 중 검사에서 확인됐습니다. 어제 하루 54명이 격리 해제돼 누적 격리 해제자는 14,406명이 됐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산이 진정 국면으로 접어드는 가운데 강남 커피숍에서 1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해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커피숍과 식당 등은 감염 차단에 한계가 있다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정 총리의 발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에서는 카페, 커피숍, 식당 등을 중심으로 소규모 집단 감염이 산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카페, 커피숍 등에서는 현실적으로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이 쉽지 않아 감염 확산을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더구나 이러한 곳에서의 조용한 전파 사례는 감염 원인과 경로를 밝혀내기도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만이 최고의 백신입니다. 식사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꼭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실내에서도 거리 두기 유지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치료제인 렘데시비르를 투약받은 국내 중증이나 위중 환자 106명 가운데 4명이 이상 반응을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이상 반응이 4건 정도 보고됐는데 부작용은 간의 수치가 상승한 것, 피부에 두드러기가 난 것, 발진이 생긴 것, 그리고 심장에서 심실이 조기 수축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렘데시비르 투여 대상인 중증 위중 환자는 보통 연령대가 높고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이 많다며 렘데시비르 효과에 대해선 임상 전문가들과 함께 더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제안한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표준 운영 절차가 국제표준화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자동차 이동형 선별진료소가 국제표준화기구 ISO에서 신규 작업 표준안으로 채택됐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작업 표준안은 국제표준화 제정을 위한 첫 단계로 앞으로 작업반 초안, 위원회안, 국제표준안 등을 통과하면 국제표준으로 제정됩니다. 이번 표준안은 우리나라가 지난 4월 국제표준화기구인 관련 기술위원회인 TC304에 제안한 것으로 석 달가량 국제투표를 거쳐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자동차 이동형 선별진료소는 검사 대상자가 차에서 내리지 않고 창문으로 문진, 발열 체크, 검체 채취에 응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난 2월 7국 경북대병원이 처음으로 도입한 뒤 현재 전국 50여 곳에서 운영 중입니다.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치료제로 승인을 받은 렘데시비르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중화항체를 이용한 혈장 치료제와 항체 치료제가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이들 치료제의 효과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이성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애초 에볼라 바이러스를 겨냥한 렘데시비르는 코로나19 중증 환자에게만 효과가 있다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은 혈장 치료제와 항체 치료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먼저 혈장 치료제는 완치자의 중화항체가 들어있는 혈액 성분을 이용해 만든 치료제입니다. 미국 FDA는 이번 주 혈장 치료제를 승인할 예정이며 국내에서도 곧 임상시험이 시작됩니다. 혈장 치료제의 경우에는 오는 8월 10일경에 임상시험을 하기 위한 혈장 치료제의 제조 공정이 완료될 예정으로 있고 그 후 임상시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혈장 치료제는 사스와 메르스 사태 때도 쓰였을 정도로 성공 가능성이 크지만 치료 물질을 환자의 혈액 공유에 의존해 대량 생산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항체 치료제는 환자의 혈액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중화항체 자체를 만든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50여 개 기업이 개발 중이며 국내에서도 이미 임상시험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돌연변이를 일으킬 경우 무용지물이 될 위험이 크다는 것이 치명적인 단점으로 꼽힙니다. 중화항체라고 하는 게 바이러스의 특정 단백질을 타겟으로 하거든요. 근데 주로 스파이크 단백질을 타겟으로 하는데 그 부위에 만약에 돌연변이가 발생을 하게 되면 중화항체가 인식을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혈장과 항체 치료제에 대한 임상시험 돌입은 희소식이지만 섣부른 기대는 금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치료 효과 극대화를 위해 렘데시비르와 혈장 또는 항체 치료제를 함께 처방하는 등의 다양한 치료 전략 수립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의료계가 잇따라 파업을 예고해 진료 차질이 우려됩니다. 정부는 대화로 문제를 푼다는 방침이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먼저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오는 7일 하루 파업에 나섭니다. 응급실과 중환자실, 수술실 등 필수 유지 업무 담당자까지 전국 250개 병원 16,000여 명이 참여합니다. 뒤이어 개원이 중심의 의사협회는 14일 파업을, 의대생과 의학전문대학원생들은 전공의와 의협의 파업일에 맞춰 일주일간 수업과 실습 거부로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도 전공의 파업 지지 의사를 밝혀 강도와 참여도가 더 커질 전망입니다. 파업 명분은 의대 정원 확대안 반대입니다. 부족한 의사 확충과 지역 의료 균형이 필요하다는 정부와 여당. 의료 인력 확충은 균등한 의료 복지를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그러나 의사 부족은 숫자가 아닌 배치 문제라는 게 의료계의 입장입니다. 지역의 의사가 서울이나 수도권에 비해서 부족한 이유, 그러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이 나와야지 해결할 수 있는 것인데 의사만 많이 뽑으면 해결될 것이다 라는 것이 저희가 봤을 때는 전혀 해법도 아닌데다가 불똥은 병원들로 튀고 있습니다. 대학병원들은 파업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인력 확충과 대안 마련에 분주합니다. 일단 하루 파업은 대응이 가능할 거로 보는데 파업 규모와 강도가 더 커지면 코로나19 대응은 물론 기존 환자 진료조차 감당하기 힘들 것으로 우려됩니다. 정부는 의협과 전공의협회에 대화를 요청했고 의사협회도 12일 정오까지는 상황을 보겠다며 타협의 여지를 두었습니다. 의료계와 충분히 대화해서 정부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지금 정책들이 그 불가피성이랄까 또 그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그러나 사실상 양측 모두 기존 방침을 접을 뜻이 없어서 타협점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김정혜입니다. 이탈리아 정부가 자국 내 코로나19 감염자가 공식 집계보다 6배 정도 더 많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독일에선 다음 달 시작되는 프로축구 새 시즌에 관중 입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조승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탈리아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공식 집계보다 6배는 많을 것이라는 추정이 나왔습니다. 이탈리아 보건부와 통계청은 최근 전국에서 무작위에 선정된 6만 4,600여 명을 상대로 코로나19 항체 검사를 한 결과 전 국민의 2.5%인 148만 2천여 명이 감염 전력이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보건당국이 4일 발표한 누적 확진자 수 24만 8천여 명의 6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각종 제한 조치가 해제되고 있는 프랑스에선 코로나19 제2의 확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최근 사흘간 3천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지난 3일 중환자가 지난달 31일에 비해 13명이나 늘었습니다. 4월 이후 이어온 중환자 감소세가 처음 멈춘 것으로 올가을 재확산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프랑스 과학자문위원회는 보건부에 보낸 의견서에서 현재 상황이 불안정하며 언제든 스페인처럼 통제가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독일에선 다음 달 18일 시작되는 분데스리가 새 시즌에 당국의 허가를 전제로 관중 입장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Wie viele Zuschauer wieder Großveranstaltungen besuchen können, ist keine Entscheidung der DFL, sondern ist eine Entscheidung der politischen Verantwortlichen. 분데스리가 측은 관중 입장 허용에 대비해 자체 바이러스 차단 계획도 내놨습니다. 오는 10월까지는 경기장 내 맥주 판매와 스탠딩 응원을 금지하고 감염 차단을 위해 연말까지 원정 팬 입장도 금지할 계획입니다. YTN 조승입니다. 독일 의사노조가 최근 휴가철에 독일 내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증가하는 것과 관련해 이미 2차 확산기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독일 의사노조 마르부르거 분투의 주잔네 조나는 4일 한 신문 인터뷰에서 독일은 지금 이미 조금씩 증가하는 2차 확산기에 돌입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려는 욕구와 통제 조치를 없애려는 것이 방역 과정에서 이뤄온 성공을 일거에 무너뜨릴 수 있다며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지난 주말 베를린에서 약 2만 명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사회적 거리도 준수하지 않은 채 통제 조치 해제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러시아의 코로나19 백신 양산 계획에 백신에 대한 효과 및 안전성 지침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크리스티안 린트마이어 WHO 대변인은 현지 시간 4일 UN 제네바 사무소 정례 브리핑에서 다양한 임상시험과 검사를 거쳐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무엇을 위한 백신인지, 누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부정적인 부작용이 있는지를 확실히 알기 위해선 안전 지침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러시아 백신의 사용에 대해서 WHO가 공식적인 통제를 받지 못했다며 만일 공식적인 어떤 것이 있다면 WHO 유럽 사무소에서 분명히 이것을 조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항구에서 초대형 폭발이 일어나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항구에는 폭발성 물질인 질산 암모늄 수천 톤이 보관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상남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4일 오후 베이루트 항구에서 꽤 멀리 떨어진 곳에서 촬영된 폭발 현장 모습입니다. 1차 폭발로 거대한 회색 연기 기둥이 하늘로 솟아오르고 불과 몇 초 뒤 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폭발이 이어집니다. 마치 핵폭발을 연상케 하는 규모입니다. 바다에서 촬영된 화면에서도 폭발 순간이 생생하게 잡혔습니다. 이번 폭발로 최소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현지 언론 등은 전했습니다. 폭발 현장 일대는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할 정도입니다. 폭발 충격으로 현장에서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의 건물들도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أنا ما بعرف شو اللي صار، أنا كنت عم بتصيد، سمعت في حريقة ولعة، دورت بدي فل على بيتي وسمعت شيء فقع، وصار اللي صار، صرت ما عاد تعرف شيء، هاي أول بعد. 폭발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레바논 안보 책임자는 현장을 방문한 뒤 폭발성이 큰 물질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레바논 NNA 통신은 베이루트 항구에 폭발물 저장 창구가 있다고 전했고 현장의 근로자는 이번 폭발이 폭죽과 같은 작은 폭발물에서 시작한 뒤 커졌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레바논과의 국경 지역에서 총격전을 벌여 긴장이 고조된 상태인 이스라엘은 이번 폭발이 이스라엘과 관련이 없다며 공격 가능성을 부인했습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네, 인체 세포는 엑소좀이라는 생체 물질을 통해서 다른 세포의 내용물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세포끼리 주고받는 편지라고도 부르는데요. 우리 연구진이 이런 엑소좀으로 약물을 전달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파킨슨병과 여러 다른 질병 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엑소좀 플랫폼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바이오 포커스에서는 일리아스 바이오로직스 최철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